쉽고 간결한 고전 읽기. 오늘은 해겔의 정신현상학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에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고전 읽기 첫 시간인데 서양 철학사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해겔의 정신현상학, 오늘 처음 다뤄볼 텐데요. 정말 유명한 책으로도 정평이 나 있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그 내용의 난해함이 대단한 책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엄청나게 어려운 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풀어드릴까 많은 고민 끝에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해겔 철학, 알고는 싶은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단 그의 대표적인 첫 저서인 정신현상학을 놓고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 실마리가 조금은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책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 것인가, 이 방송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해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야겠죠. 그래도 두 번째는 이 책의 제목이 가진 의미를 제가 칸트의 인신론의 기준을 조금 두고 먼저 풀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를 시켜놓고, 그럼 이제 셋째로 가서는 이 책의 목차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목차가 이루어져 있는 그 구성을 보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색을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내용 이해가 너무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 만큼 짧은 방송을 통해서 이 책 내용 전반을 다 소개해드린 건 무리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원전 강독을 시리즈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1강, 2강 하면서 뭐 60강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좀 간결하게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적당히 자극시켜 드리면서 이 책이 대충 이런 정도의 색을 띠는 책이구나 라고 알려드림으로써 이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기보다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만족을 시켜드리는 그런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 내용 전반이 가볍고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건 안 다루냐,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고요. 해겔 철학 자체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이제 그 형이상학 수업을 받을 때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설명하시면서 이 책을 1시간 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또는 나는 재미있게 한 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 모두를 웃긴 적이 한번 있으셨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해겔 철학 그 못지 않습니다. 더 어려움 더 어려웠지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에 비해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리수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해겔 철학 전공자를 포함하는 그 누구도 짧은 방송을 통해서 그의 철학 세계의 특히 대표 주제인 정신현상학을 쉽게 설명한다는 건 안 되고, 기본적인 색깔, 컨셉, 그리고 이제 그 책 제목 이런 거를 푸는 정도로 첫 시간을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그런 수준에서 풀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겔, 게오르크 필헬름 프리드리히 해겔, 그의 풀네임이죠. 그는 177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뭐 아주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어도 나름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고위 공무원에 해당이 됐으니까요. 그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살아갔던 그 시기가 굉장히 격동의 그 유럽에서의 시기였는데, 이를테면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고, 또 해겔 그 작년기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을 해가지고 전 유럽을 휩쓸고 다녔던 바로 그때이니까 해겔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겔은 이런 어떤 그 유럽의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시기에 관심을 뒀다기보다는 낙후돼 있던 자기 지역, 당시 독일은 뭐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고 수백 개로 쪼개져 있는 제후국으로 낙후된 지역이었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좀 가슴 아파하면서 옆 나라 나폴레옹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 프랑스를 좀 부러워하고 그런 시각이 있었고요. 그런 시각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절대정신이라는 자기 철학 체계를 구축했을 때 나폴레옹을 여러분들 그 절대정신, 세계정신의 어떤 그 도구로 나폴레옹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재밌는 발상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어찌됐든 헤겔의 삶은 이렇게 격동기를 보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헤겔이 이제 티빙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인데 그 신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다? 이거는 뭐 목사님이 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 헤겔이 살고 있던 그 독일 지역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을 조금 이렇게 개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중심 정책으로 좀 쓰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특수 현상이죠, 그 지역에. 따라서 신학부를 들어가가지고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목사가 되는 것이 당시 이제 사회적 진출과 이제 성장의 지름길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신학부로 많이 진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티빙겐 대학교 그 신학부에 헤겔이 3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공부 잘했던 거죠. 휜들린이라는 세계적인 천재 시인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친구가 되고, 근데 또 나중에 이제 그 사상적 결별을 또 하게 되는 슈엘링,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거기 또 있었던 거예요. 다 이제 비슷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신학부로 들어왔던 것인데, 헤겔 역시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신학부에 진출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철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 전공을 이제 하고 나서는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 나와가지고 가정교사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철학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발전이 돼서 세계적인 철학자 반열에 올랐던 인물이 헤겔입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헤겔에 의해서 이제 수립된 그 철학의 방대한 세계, 헤겔 철학은 정말 그 영역이 방대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 명저이자 또 동시에 이제 헤겔 철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현상학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책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헤겔 소개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정신현상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사전에 전제되는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진리라는 거하고, 진리라는 개념하고요, 인식론 있죠, 요거하고, 요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진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인식론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신현상학은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전혀 이걸 모르는데 정신현상학 서점에서 구매해가지고 읽겠다고 펼쳐놓고 계신다면 그분은 시작이 잘못되신 거예요. 따라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진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요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식론이 뭔지 알게 되실 텐데, 요 내용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풀어드리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책 제목의 의미가 이 과정 속에서 자연히 밝혀지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전략이니까 따라오시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한번 출발을 좀 해볼 텐데, 먼저 진리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리? 그러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윤리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잘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종교에서는 많이 말을 하니까 그런 게 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봐라, 이런 게 이제 진리처럼 느껴지고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있죠, 이 전혀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라, 이런 식의 성격의 윤리적 진리 이거 아니고,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 주관과 객관의 일치,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르죠.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안 하고 자꾸 막 책에서는 진리 이런 거 나오는데 사전 설명이 없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서 이 진리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죠. 가령 그 돌이나 뭐 꽃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꽃으로 한번 해보죠. 꽃 한 송이가 예쁘게 이렇게 있어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봄에 예쁘게 찍은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꽃에 대한
우리의 그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꽃은 우리의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대상입니다. 밖에 있는 대상. 이걸 철학에서는 객관 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객관 대상을 우리가 이제 포착해가지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든지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요게 이제 인식론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인식하는 인식 주관인 내가 그 외부 대상인, 객관 대상인 꽃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 간에 오류가 없게, 완전히 일치하게 이해가 열려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리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철학의 세계에서 문제가 뭐냐? 아까 그 질문 있죠. 외부의 객관 대상에 대한 우리의 알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물음이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그 존 로커의 인간 오성론으로부터 근대의 인식론적 성격을 띠고 처음 나타난 것이고, 뭐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서양 철학사 전반에선 플라톤의 테아이테투스라는 텍스트에서 이제 다뤄지는 문제부터 출발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간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칸트입니다. 헤겔의 철학이라는 건 칸트 철학을 굉장히 의식하고 칸트 이후에 나오는 피에테나 셸링의 그 철학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자기 철학이 수립된 거라 칸트를 조금 이런 성격과 관련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죠. 칸트는 꽃이 그래 외부의 대상이 있다 치고요. 근데 이제 그 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 이거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의 그 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감성의 형식과 오성의 형식이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바로바로. 자, 감성의 형식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한테 경험 이전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아프리리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치면 세팅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외부 객관 대상을 받아들이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꽃을 딱 보고 저기 꽃이 있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그죠? 어떤 공간에 그 꽃이 있고 그 꽃이 그 공간 속에서 시간적으로 포착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꽃을 우리가 한번 수용을 했다면 그 꽃의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은 그 오성의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12가지 범주표가 제시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양상, 관계, 질 뭐 하면서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그 12가지 범주표를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양상이 어떤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두 가지 필터링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인식되어 들어올 때 그 내용이, 그죠? 먼저 이제 그 감성의 형식,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일단은 그 대상이 포착이 돼서 오고, 그렇게 우리 관념 속에 들어온 그 꽃을 12가지 범주, 양, 성질, 관계 뭐 이런 12범주 표를 가지고서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한 거. 이게 우리 관념 속에서 이해된 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객관 대상의 꽃을 이 주관의 관념 속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칸트의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시하는 그 핵심인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말이 뭐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12가지 범주표가 어떻네, 주관과 객관의 일치가 어떻네 이런 거 놔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여러분 우리 관념 속에서 이해된 거 말고 꽃 그 자체, 꽃의 그 자체는 우리 관념 속에서 이해된 내용하고 별도로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이거 알 수 있습니까? 꽃의 색깔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속의 그 꽃의 색깔,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빛의 파장이 굴절된 정도에 따라서 인간에게 보여지는 그 색이지, 그것과 무관하게는 다른 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눈의 시스템하고 무관하게는 그 꽃 자체의 색깔은 뭘까요? 그러면 모르죠 뭐. 그죠? 이런 게 물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내장된 그 프로그램 있죠. 시간과 공간의 형식, 그 다음에 12가지 범주표의 형식, 이걸 가지고서 막 분석해 들어가고 딱 우린 이해했어 하는 요 프로그램이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거고, 저 객관 대상으로 있는 인간 바깥에 있는 저 꽃은 우리 관념 속에서 그렇게 이해됐기 때문에 이 꽃은 어디까지나 관념 속에서 이해된 꽃, 그리고 사물 그 자체의 꽃은 우리가 모르는 거. 칸트는 여기서 선을 딱 그어요. 인간은 사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답니다. 인신론적으로 불가능한 거, 불가지론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관념 속에서의 이해된 것. 따라서 관념론 철학을 펼친 것이죠. 이게 이제 칸트 철학의 핵심이고, 객관 대상과 주관의 일치,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과 인간의 그 이해가 완전히 오류 없이 일치하는 건 이 관념 속에서나 가능한 거고,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관념 속에서 형성된 진리, 여기까지가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한계에 선을 긋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칸트의 철학에서의 진리 문제, 그리고 인신론적인 성격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것과 우리의 이해의 일치성, 이걸 갖고 진리를 포착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된 게 진리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가능한 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식론이 나왔다 해갖고 막 해명에 들어가는 게 칸트 철학이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정신현상이라는 책, 우리의 오늘 주제, 이 책의 제목의 뜻을 좀 알아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깥에서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관념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관념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여기까지는 해겔도 일단은 흐름을 따르거든요. 따라서 정신현상학, 정신에 무엇이 현상하는 거죠? 현상이라는 말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정신현상, 정신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요? 진리가요. 진리가 바깥에 나타난 게 아니라 정신에, 인간의 정신에 진리가 나타난 것. 그래서 정신현상학입니다. 의미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책 제목인 것이고요. 자, 정신현상학. 이제 그 의미 확실히 아시겠죠? 해겔도 여기까지는 칸트 철학의 흐름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내용부터는 이제 선을 긋는데, 칸트는 사물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 했다면 해겔은 무슨 소리야? 사물 자체를 우리가 왜 몰라? 사물 자체, 물 자체와 인간의 이해에 딱 이분법적으로 설거서 여기까지 못 넘어가는 이거 아니야 라고 봐요. 그리고 해겔은 사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변증법적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게 해겔 철학과 칸트 철학의 차이점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그 본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거를 좀 풀어나가야 될 텐데, 우선은 정신현상학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루냐면은, 그러니까 정신현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신에 나타난 것, 진리가 나타난 그 현상, 이거에 대한 거를 그 과정을 풀어주는 게 이 책의 성격이고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그 과정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잘 보면 1807년에 이 책이 출판된 것에 그 서문과 서론 사이에 중간 제목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는 중간 제목인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 해겔이 이 책을 통해서 칸트 철학과 다르게 물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쓰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인간이 꽃을 이해한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의식이 꽃이라고 하는 물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꽃에 대한 그 지식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사물 자체는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언적인 형식들만 가지고 그 지식을 얻겠지. 자, 해겔은 그렇게 안 보고, 그 처음에 그 꽃 자체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가 시도가 되어서 지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보니까 그 꽃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맞지가 않아. 그럼 한번 좌절하겠죠. 그 좌절을 통해서 이제 다시 또 시도를 해. 그래가지고 그 꽃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서 또 틀려. 그럼 또 좌절. 그럼 좌절한 그 지식을 비교 검토해서 또 꽃에 대한 이해를 해. 그렇게 해서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간의 그 계속된 경험 속에서 이 경험이 풍부해지고, 이 풍부해진 경험 속에서 꽃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의식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현상학의 중간 제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겔이 지금 취하는 전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칸트 같은 경우는 인식론적으로 인간이 외부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에 한계선을 그었다면, 해겔은 그렇게 보질 않고 인간의 의식이 외부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이해를 위해서 쭉 뻗어나가는데, 그러한 의식의 활동이 칸트처럼 사물 자체까지 못 건드린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한번 도전해서 좌절하면 그 좌절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정립해서 도전하고, 이렇게 의식이 계속 경험을 통해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면서 비교 검토하고 수정하고 비교 검토하고 수정해서 결국엔 그 꽃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해겔과 칸트의 차이점이면서, 이 의식의 경험의 이 과정을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의 제일 첫 목차의 제목이 의식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해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기본은 이해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의 제목을 좀 보면서, 목차를 좀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고요. 먼저 이 책은 이제 서문이 있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서문과 서론은 그 내용이 심하게 난해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서문과 서론을 읽고 이 책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기보다 그냥 바로 책 전체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서문과 서론이 난해하고 아주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분리 서문과 서론 때문에 버벅대다가 본론으로 진출도 못해가지고 나한테는 안 되나 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위로를 얻으시고요. 이 해겔 자체가 워낙에 여기서 세게 썼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위로 좀 받으시고, 일단은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사실은 서문과 서론이 어떤 취지인지는 뭐 설명을 드리자면 드리겠지만, 이걸로 해서 시간을 여기서 다 버리기보다 차라리 그 다음에 본 목차 있죠. 보시면 이제 의식, 자기의식이 나오는데, 목차 지금 보일 텐데, 이거의 흐름을 쭉 정리하는 게 더 낫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목차를 보시면 의식, 자기의식, 이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점선으로 구분을 해놓고 정신, 종교, 절대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이사이의 세부적인 목차는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더 세부로 나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선 이게 기본 목차입니다. 그리고 해겔은 원래 그 A, B, C, 그러니까 의식, 자기의식, 이성 여기까지를 일부러 목표로 해갖고 집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점선으로 구분을 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정신, 종교, 절대지 여기서부터는 뭐라 그럴까, 이제 형이상학적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A, B, C에 대한 영역은 인간의 의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가는 과정,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그 발전의 과정이 있죠. 그걸 인식론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A, B, C에 해당하는 여기가 인식론적인 성격이에요.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거든요. 그 성격에 해당되는 책이고, 후반부인 정신, 종교, 절대지로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형이상학에서 진리에 대한 성격을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 해겔 자기의 철학 전략의 기초에 두고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많이 이제 달라지게, 물론 앞에 내용에 기초를 두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고 이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의 목차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볼 텐데, 의식, 자기의식, 이성, 이제 이 흐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꽃, 우리가 사물 자체를 이해하는 그 의식의 경험 과정에서의 그 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과정을 의식이 대상의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의식을. 왜냐면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이 아둥바둥 되니까 그 대상의식이고, 그 다음에 다음 목차가 자기의식인 건 대상을 향한 그 의식이 자기의식이 되어야 진리의 보증이 되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건 주관과 객관의 일치니까 대상의식으로서 그 대상만 파고들으면 자기를 기초로 하는 이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건 반드시 자기의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식이 나오고, 이 자기의식이 이제 정립이 되고 나면 이게 이제 객관과 주관의 통일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이제 이성이 된다.
무슨 말인지 큰 틀에서 흐름이.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해겔의 철학에서 의식은 그냥 의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발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좀 뭐라 그럴까, 발전이 덜 된 의식이 대상 의식이고, 어떤 객관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 대상을 향해 지향하는 그 의식 있죠. 요게 이제 대상 의식인 거고, 그 대상 의식을 통해서 그걸 막 이해하려고 아둥바둥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의식이 되는 거, 그 다음 수준의 의식이 되고, 그리고 객관과 주관이 그 속에서 완전히 통일이 되면 진리가 보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이게 이성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식론적으로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그 이성이 이제 더 사회적인 이성의 성격을 띠면서 사회 의식을 가지는 이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절대지라는 건 뭐냐면은 해겔이 도착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거든요. 완벽한 절대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계속 변증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쭉쭉 계단 하나 올라가듯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왜 제가 꽃 하나 이해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벌어졌잖아요. 시도해서 실패하고 정립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게 변증법적인 것인데, 해겔 철학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극단적 관념론자인 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와 우주를 이러한 인간이 외부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변증법적인 이 과정 있죠. 인간의 의식이 나아가서 이해하고 들어와 갖고 그 사물 자체가 이해되어 들어오고 하는 이 역동적인 운동의 과정, 이 과정의 흐름으로 이 세계를 이해를 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절대정신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뭐라 그럴까, 극단적 관념론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 조금 또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절대정신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물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의식이 발전한다는 것까지는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을 재검토하면서. 근데 해겔 철학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 꽃이라는 사물 자체 있죠. 그게 우리 의식이 활동을 벌여가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물 자체의 성격도 이게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상식에는 안 맞는 거죠. 아니, 사물 자체가 왜 바뀌어? 꽃은 그대로 있고 이해되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만 이게 문제가 돼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넘어가요, 해겔은. 그래가지고 객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전반의 일반의 이해를 우리의 이 정신과 결부지어서 이해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통일.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이 서로의 오류 없이 딱 일치하는 게 진리라고 했다면, 이 진리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이 계속 노력을 하는 것처럼 진리도 계속 발전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우주가 이제 절대정신으로 이렇게 구현돼서 통일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해겔 철학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SF적인 얘기야, 이렇게 충분히 난감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정말 독창적인 사고방식은 사실 해겔만의 특유한 사고방식은 아니고, 그 앞에,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일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칸트 있죠? 칸트는 사물 자체의 선을 긋고 우리 관념 속에서만 일치할 수 있다라고 상식적인 선을 그었다면,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간 이해에서만 가능한 거지 사물 그 자체를 이해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피테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 철학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쉘링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자기 철학을 수립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난해하게 그러니까 펼쳐져 나가요. 해겔은 그 앞 두 사람까지 의식을 하면서 자기 철학을 종합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전 우주와 그 세계의 것을 인간의 어떤 그 의식과의 일치 속에서 통일되어가는 과정으로 극단적 관념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사물 자체가 왜 이해가 안 돼, 다 이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식에 좀 안 맞는, 그러나 서양 철학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 되었고, 그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전반의 내용을 전개 과정, 아까 목차 보여드렸잖아요. 그 의식의 발전 단계에 맞춰갖고 그 설명에 들어간 책이 정신 현상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겔의 그 정신 현상 의식 파트를 제가
따로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드려서 여러분들 이해를 이 영역에서 조금은 강화시켜 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다 다뤄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송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책을 독해해 나가실 분들은 기초 지식을 좀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이 지향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전에 그 대상은 우리의 그 인간 의식과 관계없이 원래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 이게 원래 그 대상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간이 그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그때 이 대상은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해의 대상으로 이제 나타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이 정신 세계만 변해야 되는데, 해겔의 세계에서는 이 사물 자체의 성격도 같이 변한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특이한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해겔이 설명하는 것은 전 세계와 인간의 이해를 일치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썼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대상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스텝이 있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대상 의식은 운명이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그 대상 의식이 지식을 가지려면, 원래 의식이 아무것도 지식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특정한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의식이 가만히 있어서 무슨 지식을 가지겠어요? 뭔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일단 예를 들면 꽃, 저기 꽃이 있구나. 그럼 이제 이 의식이 대상 의식이어서, 즉 저 꽃을 딱 포착해가지고 이해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옳았던 틀렸든 상관없이 어떻게 지식이 구성되어 나오겠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지식을 가지려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대상의 지식을 위하여 의존하는 관계.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해겔이 보는 의식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상 의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해겔처럼 깊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되게 여기서 의식이 대상을 향해서 이해하려고 애써서 대상 의식이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린 그건 이제 아마 해겔 철학을 이제 약간 그 표상적으로 겉으로만 조금 이해하신 분들의 수준일 거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상 의식의 성격은 이제 확실히 밝혀진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고, 왜냐면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그 의식은 그래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든 지식은 어디서 나타난다? 정신현상학. 여러분, 우리 정신에 현상한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기의식. 우리 의식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작동 메커니즘을 일으켜가지고 그 객관 대상에서 이해된 내용을 여기서 수립해가지고 그 대상과 나의 이해 전반을 일치시켜 나갈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자기의식에서 그 정립된 게 이제 이성으로 나아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성으로 정립된 게 좀 더 발전하면 정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신이 더 나아가서 절대지에 도달해가지고 절대정신이 되는데, 애초에 이제 해겔은 절대정신이 세계의 객관적으로 있고 세계정신으로 있고, 그 세계정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에 여러 계기들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순서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죠. 갑자기 또 왜 갑자기 순서를 뭐 뒤집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지금 자세히 풀어드릴까 싶은데 방송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겔은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정신으로 봐요. 근데 그 정신은 인간의 의식과 일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변증법적, 그러니까 계속 틀리고 맞고의 재정립을 통해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인 것이고, 그 속에서 세계와 인간은 일치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통합된다고 한다면 이런 해겔 철학의 프레임 속에서 다루지 못할 주제는 없습니다. 종교, 미학, 그죠? 모든 게 이 틀 속에서 다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겔 철학은 방대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주제를 다뤘고, 모든 게 이걸 통해서 다 해명될 것 같았기 때문에 해겔 철학은 당시 대학 강단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이 사람이 원래 말도 조금 더듬었고 화술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우리 해겔 그 철학에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왜 내 강단보다 저기에 더 학생이 몰리냐, 이런 하소연도 하고 그랬는데,
헤겔은 엄청나게 그게 인기를 끌었고, 나폴레옹을 보면서는 절대정신의 구현자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자기 철학을 펼쳐나갔는데, 이런 자기 철학의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의 시작점에 정신현상학이 있었고, 제가 아까 목차의 흐름에서 풀어드린 것처럼 그 전개 과정, 절대정신으로 가는 그 전개 과정, 우리 의식이요, 그게 이제 대상의식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자기의식을 거쳐가지고 이성하면서 그 목차 보여드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개되어 나간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신현상학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책 내용과 헤겔 철학의 특징에 결부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마무리 멘트에서 형식적인 인사 말고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정신현상학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실 분들은 지으셔야겠지만, 나 이 책을 독해해 볼 거야, 도전하실 거야 하시는 분들은 먼저 독해해 나갔던 선배로서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고전, 철학, 특히 철학의 고전 같은 것들을 읽으려면 항상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사전이 필요합니다. 기본입니다. 사전을 옆에 끼고,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끝없이 사전을 검색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가 한 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거 2개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고전을 읽고 있다? 전부 허황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것들 다 준비해서 했었고,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독해하실 분들은 모르는 용어, 단어가 나오면 전부 노트에 정리를 해서 사전과 그 사전에 기초하는 내용 플러스 그 이전 철학에서 어떻게 다뤄왔나를 세밀하게 검토해 들어가면서 정리를 개념 지도화해서 다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책이 어느 세월에 읽혀지나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지적 활동은 애초에 짧게 잡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잡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정신현상학을 한 5년 넘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5년 넘게 읽었다고 해서 뭐 대단히 열심히 읽었냐? 아닙니다. 이 인문학 전공자들 만나서 우리 모임 가지고 하면 정신현상학 5년 읽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더 뭐 10년, 20년째 읽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지적인 자세를 갖추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철학사적 예비 지식이 앞에 있잖아요. 사실 정신현상학이라는 책 자체도요, 사실 여러분들 이 책도 어렵지만 원래 헤겔이 이 책을 예비학으로서 쓴 것이지, 논리의 학이라는 자기가 또 보여줘야 될 그 철학 영역이 있어가지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거에 예비 지식으로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람베르트라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런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양 철학의 고전서든 그걸 여러분들이 접하려면 앞뒤 내용을 또 검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작업 양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근을 못한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만만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책은 왜 소개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방송 지금까지 집중해서 보셨다면 책 제목의 의미 알게 되셨죠? 그리고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인신론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구분된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책의 시작이 되는 의식에서 대상의식과 자기의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의 관계나, 특히 대상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다뤄드렸잖아요. 대상의식이 지식과 어떤 관계에 있으면 운명 지어져 있는지 이런 거 심층구조 좀 밝혀드렸죠? 이런 것만 잘 정리를 해 두셔도 정신현상학을 직접 독해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에겐 꽤나 도움되는 예비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렸고, 직접 독해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 정도에서 정신현상학이 대략 그런 성격을 띠는 책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신현상학을 원전을 읽을 때 우리나라 번역서로 읽으실 분들은 어떤 걸 읽는 게 좋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임석진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해겔 철학의 권위자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분 뭐 직접 제자는 아닌데 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느냐? 이분은 독일에서 인정받은 분이거든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분의 학술적 그 국제적 업적을 보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해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한길사항과 거기서 번역된 정신현상학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2권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책 가지고 독해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겁니다. 차라리 뭐 어설픈 2차 문헌이나 어설프게 번역된 것보다는 이 전문가가 다루고 있는 거를 보시는 게 이 책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팁까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해결 철학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애쓰셨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또 더 수준 높고 좋은 서양 철학 고전 가지고 나타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